안녕하세요. 뉴스카페 김선영입니다. 한국 GM의 철수설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에 의하면 GM 본사의 고위 임원이 생산법인의 철수 가능성을 언급을 했는데요. 한국 GM의 이 철수 논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쉐보레 한국에서의 이 그림은 미래가 밝지 못해 보입니다. 자, 이 계속되고 있는 먹튀 논란에 대해서 뉴스를 통해서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남북경협의 상징이었던 이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3년이 딱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개성공단 기업 입주 기업들은 현재 3년 동안 개성 땅을 한 번도 밟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희망 고문을 3년째 좀 받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하지만 최근에 다시 기대가 실리고 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그리고 또 이 장소가 확정이 되면서 재가동에 대한 그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개성공단 그 기업 협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카페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퀴즈와 함께 여러분께 또 선물 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뉴스카페 지금부터 오늘 열겠습니다. 2월 11일 오전 뉴스통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한국경제 보도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재판에 넘겨집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양 전 대법원장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지 1년 5개월 만에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사법부 수장이 범죄 혐의로 기소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다음으로 뉴스토마토 보도입니다. 미국 디트로이트 GM 본사 소속 고위 임원이 GM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큰 딜러 시장에 불과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 발언이 GM 최고 경영진의 입장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향후 한국에서 더 이상 GM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 GM은 지난해 11월 밝힌 대규모 구조조정 작업의 일환으로 지난 4일부터 봉급 근로자 해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GM이 GM의 체질 개선 작업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기로에 서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음으로 노컷뉴스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연기 문제를 놓고 일부 당권 주자들과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며 반쪽짜리 전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 당권 주자 6명은 전대를 2주 이상 연기하지 않을 경우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당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북미 정상회담으로 전대를 연기하는 것은 공당의 자세가 아니며 실무적인 부분에서도 연기는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컷뉴스 보도입니다.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특별대표가 어제 실무 협상을 마무리하고 귀국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실무 협상 결과를 공유했는데요. 청와대는 비핵화를 풀어가는 방식에 한미 정부 간 입장차가 없다며 한미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한편 비건 대표는 이번 논의를 생산적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해 추가 실무회담에서 비핵화 로드맵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삿바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뉴스통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뉴스를 재구성해 보는 시간입니다. 뉴스토마토 산업부 최명석 부장 그리고 박민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의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혈세로 8천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받은 한국GM의 철수설이 끊이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에 의하면 GM 본사 고위 임원이 생산법인의 철수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과연 GM이 한국을 떠날까요? 이 주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명수 부장님, 일단 워딩 그대로 제가 얘기를 한다면 GM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큰 딜러 시장에 불과하다라고 고위 임원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GM 쪽에서는
이 철수설을 계속 일축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본사의 고위 임원의 이런 발언이 나왔는데 이게 GM의 입장이라고 좀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입장이라고 보면은 이제 공식 입장이라는 것과 이제 네. 그 개별적인 이사회의 그 생각이 있는 건데 그 이번 입장은 일단 GM 본사나 한국 GM 본사의 직접적인 그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만 그 GM이라는 거는 항상 그 한국이라는 시장을 전체 그 24개 글로벌 사업장이 있고 진출 국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24개 사업장이라는 건 이제 생산 시설이 있고 네. 그런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그런 시설을 얘기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로만 보지 전체적으로 한국을 위한 사항으로 한국을 위해서라는 그런 목적으로 본 시각은 좀 작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사에서 생각하는 거는 항상 이런 문제가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은 하나의 그냥 원 오브 댐의 하나일 뿐이다라고만 생각을 한다는 추측은 항상 가능했던 거였는데 이번에 저희가 보도를 한 내용은 어쨌건 그 글로벌 경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고위 임원 그분의 발언을 저희가 들었다는 거에서 좀 의미가 있다는 걸로 보고 그런 시각이 있다는 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성을 열어놓은 그렇습니다. 거다. 네네. GM의 입장을 어떻게 보면 좀 확인한 거라고 네, 볼 수 맞습니다. 있다라는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생산보다는 판매만 하는 조직으로 맞습니다. 할 수 있겠다. 뭐 네. 조직을 축소할 수 있겠다라고 맞습니다. 우리가 추측을 이 발언을 통해서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지금 현재 GM의 행보 자체가 좀 심상치가 않은 그 상황인데 박민호 기자, 지금 글로벌적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좀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먹튀다 아니다. 이제 먹튀 논란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먹튀인지 아닌지 참 불분명하다. 뭐 그런 의미도 사실 있는 거잖아요. 이제 먹튀라는 게 사실 이제 먹고 튄다라는 뜻에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쓰는데 또 반대 측 입장에서는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사업을 철수하는 건 뭐 당연하다 이렇게 반대하는 측도 있습니다. 네. 일단 GM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제 지구촌 입장에서 본다면은 장사는 잘 돼요. 단지 한국 시장에서 장사가 워낙 안 되다 보니까 이거를 철수할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사업부로 바꿀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본사 차원에서 구조조정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미국에서 5곳 그리고 해외 2곳 공장문을 닫겠다고는 일단 공식적으로 말했습니다. 직원 수로는 14,000명 정도를 인력비를 줄여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게 작년 11월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니까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군산 공장 같은 경우는 일단 타깃이 돼가지고 구조조정이 됐죠. 나머지 이제 부평 공장, 창원 공장도 여기에 포함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뭐 다른 형태로 이제 사업으로 뭐 전환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대가 어떻게 될지 이제 향보를 보겠다는 거죠. 이제 구조조정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좀 기사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장사가 안 돼서라기보다는 정확하게는 이제 내연 기관의 자동차를 좀 줄이고 앞으로 전기차 그리고 뭐 수소차 그런 거 되겠죠. 자율주행, 네, 맞아요. 이제 큰 그림을 네. 얘기를 한 거죠. 네, 제조업도 이제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로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미래 신기술로 이렇게 전환하겠다라는 그런 큰 그림에서 지금 노동력을 좀 많이 줄이겠다는 그런 기업의 논리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 상황이 안 좋아서 한국을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뭐 반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또 반은 틀린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현대차가 한 달에 한 7만 대씩 팔거든요. 네. 근데 GM은 1년에 한 7만 대 정도씩 팔아요. 그러니까 좀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뭐 르노, 삼성 같은 경우는 덜 팔기도 하지만은 어쨌거나 국내 완성차 업체인 한국의 이제 현대차, 기아차에 비해서는 좀 성적이 좀 좋지 않은 편입니다. 그게 돈이 안 되니까 좀 이걸 빨리 정리를 하고 다음 사업으로 이제 구도를 좀 바꾸겠다 이런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래서 군산에서 좀 타격이 컸죠. 그리고 네. 부평과 창원 공장도 지금 뭐 떨고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돈 안 되는 사업장은 접는다라는 게 네. GM의 입장이고 한국도 네.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그 상황이고 그렇죠. 지금 구조조정을 하는 그 상황에서 보면 내연기관이 아니라 이제 신기술 쪽으로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쪽으로 생산 라인을 늘리는 그런 차원이라는 점에서 네. 우리 뭐 10년간 철수 안 하기로 했지만 네. 이것만 우리가 맹신할 수는 또 없는 그 상황인 것 같고 네, 그렇죠. 장사하는 사람 말 함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네. 장사가 지금 글로벌적으로는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렇게 구조조정을 심하게 하다 보니까 4분기에는 정말 깜짝 실적이 나온 상황이에요. 네, 상당히 맞아요.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실적은 좋지가 않잖아요. 지금 네. 내수 수출 그리고 지금 생산 가동률도 보니까 크게 절반으로 떨어졌더라고요. 뚝 떨어졌습니다. 네. 떨어졌고요. 뭐 제대로 이제 새로운 신제품 같은 것도 이제 나오지 않고 있고 제가 이제 자동차 업계 쪽 사람들을 좀 아는 분이 있어서 좀 물어본 게 있어요. 이제 영업 비밀인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업계에서 뭐 할인 판매한다고 이렇게 페스티벌 한다고 고객 감사 그런 이벤트를 거죠. 네. 많이 하는 업체일수록 많이 하는 제품일수록
안 팔린다는 뜻입니다. 쉐보레에서 판매하는 제품들 보면 300만 원씩 이렇게 깎아주고 있거든요. 현대차, 기아차에서 뭐 K5나 소나타 깎아주는 거 봤습니까? 안 깎아주거든요. 그거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소비자들이 알아서 사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지 않습니다. 근데 쉐보레에서 판매하는 거 보면은 이제 여름 페스티벌에서 팡팡, 겨울 페스티벌 팡팡, 그리고 뭐 올림픽 한번 하면 또 올림픽 기념 고객 감사 이벤트 하고요. 또 올해는 황금 돼지해 페스티벌 고객 감사 이벤트라 해가지고 사실상 고객 감사 이벤트라고 하기보다는 원가를 빨리 뽑고 그 제조 라인에서 들어간 이제 연구비라든지 여러 가지 재료비들 이런 게 한 수조 원 단위로 되잖아요. 그 원가를 빨리 뽑고 생산 라인을 이제 그만 스톱하겠다. 사실 그런 신호로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이벤트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좀 경영 상황이 어렵구나 이런 걸 이제 좀 캐치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소비자분들도 이런 것을 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안 사는 거, 악재가 더 겹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말씀대로 지금 구성구장 폐쇄와 한국 철수설이 좀 불거졌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더 맞아요. 외면을 네. 하는 거고 만약에 철수하게 된다면 뭐 공인비도 올라가게 될 거고 뭐 부품도 조달이 더 어려우니까 또 금액이 지금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브랜드 가치가 크게 훼손이 되니까 지금 내수 시장이 어려운 거잖아요.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작년에 그 군산공장 그 사태 이후로 여러 가지 이제 그 과정에서도 많이 이제 소비자들의 신뢰를 좀 잃었는데 네. 끝나고 난 다음에 너무 갑작스러운 이제 그 판매를 빨리 올리기 위해 갖고 이제 그 많은 할인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 반대로 그 르노 삼성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비슷한 행사를 했는데 그 차라는 거는 요새는 한국 사람들도 이제 뭐 10년 이상 차를 타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요새는 공유하는 빌려 타는 그리고 2, 3년 주기로 바꿔 타는 추세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팔 때 중고차 가격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300만 원을 할인 받았다고 해서 중고차 가격이 그만큼 대우를 받느냐. 그런 게 못 받는 것도 있고 결국엔 사면 오히려 손해일 거라는 그런 소비자 심리가 계속 작용을 하니까 계속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또 계속 떨어지니까 이게 한국 GM의 정상화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좀 악순환이 좀 계속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지난해 5월에 GM이 한국 GM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신차 2종을 지금 2종을 한국 공장에 배정을 했어요. 이게 보니까 2020년, 2021년 이렇게 2021년, 2022년 이렇게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3년 정도를 이 상황으로 버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업장이라는 공장이라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그 생산 물량이 있어야지 이제 그 부품 조달과 그 다음에 그 생산 운영과 이런 것들을 모든 인건비를 뭐 전력 사용률에 이런 거를 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업계도 조선소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물량이 어느 정도가 채워지지 않으면은 고정비가 많이 오니까. 그 한국GM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고정 비용까지 그 사업장에서 감당을 하고 있으니까 점점 수익성이 생각보다 예전보다 훨씬 2~3배 정도 빠르게 비용 부담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마 2~3년간의 기간이 굉장히 굉장히 보릿고개가 될 텐데 그때까지 뭔가 지금 신차 계획도 없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번에 배정받은 차도 내연기관 차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 GM은 전체적으로 뭐 미래차로 간다고 하는데 예. 전기차를 하나도 배정받지 못했다는 거는 맞습니다. 철수설이 언제든지 지금 재점화될 수 있는 그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올해 뭐 이제 신차 2종을 받는다고 했는데 대형 SUV하고 그다음에 픽업 트럭이라고 2종을 받았는데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볼트 같은 전기차 같은 거.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대형 SUV하고 픽업 트럭은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시장이 이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차들이 아직까지 국내 생산이 결정이 안 된 차종들입니다. 그 결국에는 지금 한국에 있는 GM 공장들이 한국 GM 공장들이 받아갈 수 있는 몫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GM의 본사 입장에서는 판매를 하니까 수익은 얻을 수 있지만 그 반대로 또 하나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배정이 안 돼 있으니 결국에는 이건 공장에서는 굉장히 3년 동안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지는 좀 의구심이 계속 드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수출 기지로도 메리트가 없죠. 사실 인건비가 상당히 좀 비싸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뭐 인도에 거의 우리가 100이라고 한다면 인도는 한 20%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수출 기지로도 쓸 수가 없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GM이 한국에 처음 진출했을 때도 항상 목적이 그거였거든요. 물론 한국이라는 자동차 산업이 처음 시작했을 때 한국을 우리 GM의 하청 기지와 뭐 어셈블리하는 시장 그래서 그때부터 판매를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했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그때 당시에 72년도에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그 일본 자동차 시장을 진입하고 그다음에 동남아 시장으로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중간 기지로서 한국을 이용하겠다라는 목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뭐 중국, 일본 전부 다 동남아에서도 이제 자체 개발하는 차종들이 많고 거기서 또 GM의 이제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있으니 한국에 대한 가치가 그만큼 또 떨어지는 면도 아무래도 있다 보니 GM이 명분은 더 많이 제기가 되는 거죠. 그 뭐지 새로운 차가 이제 2대 정도 콜로라도 뭐 그리고 뭐 픽업 트럭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는데 사실 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좀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SUV가 세보레가 이제 쉐보레 측에서는 SUV가 제품도 좋고 또 잘 팔리는 그런 차예요, 외국에서는. 근데 우리나라에서 SUV 판매량이 좀 매우 심각할 정도로 좋지 않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뭐 쌍용 자동차에서 만든 SUV보다 훨씬 더 안 팔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큰 덩치가 크고 좀 SUV 그리고 픽업 트럭 차량들이 새로 들어온다고 해도 기존의 우리 국내 차 업체 현대 기아차 그리고 쌍용차 이런 데서 만드는 SUV랑 또 다시 경쟁해서 그 판매량을 또 이길 수 있을까도 사실 의문이거든요. SUV에서도 좀 많이 밀리는데. 전체적으로 좀 본다고 하면 네. 지금 계속 뭐 지금 미국에서는 그 한미 통상 현안 회의에 때나 그다음에 한미 FTA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항상 수입차 시장을 개방하라는 나라는 미국이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개발 그 압력을 넣어서 수입차 시장을 열었는데 가장 효과를 못 보는 데가 미국 업체예요. 자동차 업체.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미국 차 디자인이 그렇게 썩 선호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 작년에 뭐 GM 같은 경우에도 이커녹스라는 SUV가 나왔는데 그 SUV가 그게 가격이 좀 비싸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풀옵션이더라고요. 풀옵션인데 그런 예약을 안 하고 그냥 판매를 하니까 높아 보인다. 그 디자인 자체가 좀 한국은 좀 이거 아담하고 뭐 이런 좀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한국인들의 취향이 아닌 거군요. 그런 거죠. 그래서 GM 전체적으로 팔리지가 않는 차였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박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리 그 SUV 시장하고 픽업 트럭이 크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 한국의 시장에서는 사실 B2C보다는 B2B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렌터카나 이런 개인 택시 회사 이런 회사의 물량으로 한꺼번에 들어가는 그런 물량을 영업 시장을 뚫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 GM이 그거를 못 뚫고 있다는 거죠. 어려운 시기가 뭐 길게 좀 그래서 갈 것 같아요. 굉장히 보니까.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GM이 군산 공장 철수를 지난해 10월에 했고 그리고 올해 초에 글로벌 공장들을 지금 추가적으로 철수 선언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R&D 법인을 분리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속내도 궁금해요. 이게 사실 우리의 그 추측대로 생산법인의 철수로 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네. 이제 그 김우중 회장이 그 2014년에 쓴 자서전 그 책에서 좀 힌트를 얻었는데요.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군산 공장이 처음에 생산이 줄어들기 전에 그 거기 그 군산 공장이 원래는 그 준중형 누비라 라스티라는 그 준중형 지금 얘기하는 크루즈라는 모델을 연구 개발하고 생산하던 기지였는데 그 R&D의 생산 인력들을 그 유럽에 있는 오펠이라는 회사 자회사 그 회사에다가 파견을 보냅니다. 파견을 보낸 다음에 R&D 기능을 그쪽에다 흡수를 시켜버렸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니 그다음부터 원래 R&D하고 생산은 같이 가서 같이 한 데 묶여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분리가 되고 나니까 생산이 떨어지고 생산량이 줄어드는 거죠. 폐쇄됐죠. 네. 그다음 오펠이라는 회사도 이제 마찬가지로 오펠이라는 회사도 매각이 됐는데 그 회사의 또 부평 공장에서 또 이제 R&D 조직인데 또 여기 있던 직원들이 또 상당수가 역시 오펠에 파견을 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복귀를 했는지 전체가 복귀를 하지는 않은 것 같고 어느 정도 일부분만 복귀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R&D 인력이 묶어진다고 하면서 공장이 없어지는 폐쇄를 본다 그러면 이번 R&D 법인 설립이 아무래도 그런 수순에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측을 네. 만든다. 원래 네. 기업 구조 조정하면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이슈고 사회적으로도 파급력이 굉장히 큰데 보통 지금까지 선례들을 쭉 보면 아닌 듯 하면서도 맞는 상황이 되고 또 혹시나 하면서도 역시나 하는 상황이 많이 연출됐었잖아요. 뭐 쌍용차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경영진에서는 이제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근로자들을 항상 보호하고 국내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끝까지 남아야겠다라고 하는데 또 이제 기업은 또 비용과 수익대의 그 원칙대로 또 운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100% 그 말을 또 믿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입장에서는. 네, 사실상 보면 GM은 현재 뭐 산소호흡기를 차고 있는 그 상태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래도 지금 현재 뭐 10년간 뭐 우리가 또 있기로 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완전 철수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생산 법인의 맞습니다. 철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한국 예. 이 GM의 미래를 좀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요?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GM이라는 회사는 한국에서는 독자 모델을 생산해서 개발해서 생산하는 데는 관심이 없거든요. 글로벌하기 시작을 받고 원래는 현재로 갔는데 그 GM이 한국 GM을 GM 대우자동차를 처음에 인수했던 배경이 뭐냐면 98년도 그 당시에 올해가 이제 98년도 그 당시에 중국 시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중국 시장에 들어가는 전략 모델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 모델을 대우에서는 소형, 중형, 그다음에 그 준중형까지 세 개에다가 마티스라는 소형차까지 만들어서 그거를 한꺼번에 개발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그 보통 수십억 달러가 되는데 한국에서는 10억 달러도 대우는 10억 달러도 안 되는 돈을 갖고 이 차를 다 개발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 차를 개발을 한 다음에 GM이 인수한 다음에 여태까지 나오는 차들은 전부 다 이 플랫폼을 갖고 응용해서 만들었지 새로 개발한 차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GM은 이제 어느 정도 한국 GM에 많은 걸 다 뽑아 먹었다. 생각보다 그 낼 수 있는 수익은 다 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것이냐,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R&D 기능까지 떨어뜨리고 난다 그러고 생산 기지밖에 안 남다 그러면 결국은 예전에 처음 다시 70년대에 처음 생각했던 그냥 하청 기지. 말 그대로 물량을 주면 조금씩 만들어서 내수 시장이나 팔아라. 극단의 경우에는 그렇게까지도 갈 수 있는데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전략 모델 또 말씀하시니까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자동차 업계 쪽 이제 실제 종사하시는 분들 얘기 들은 거예요. 이제 해외 시장에 로컬라이제이션 해가지고 현지화해서 자동차를 만들어야 이렇게 잘 팔리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뭐 현대 기아차도 뭐 중국이나 인도 외국에 팔 때 이름도 바꾸고 그 나라에 맞게 모델을 이제 개조를 해서 판매하는데 외국 차가 좀 인기가 없는 이유가 이제 우리나라 현재에 좀 많이 실패했다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차가 인기가 있는 이유가 일단 소파에 앉으면은 마치 침대에 눕듯이 푹 안겨야 되는데 외국 차가 이제 미국 사람들 외국 사람이 덩치가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푹 안기는 듯한 소파를 좀 생각을 못 하고 만드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무릎이 앞에 시트에 닿으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안 산다고 하는 그런 또 마케팅 분석이 있어요. 또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지 못한 것도 있고 또 쉐보레 같은 경우는 일단 처음에 판매하자마자부터 할인 판매를 시작했는데 그게 원가 분석에서 완전히 실패했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또 있었어요. 이렇게 현지화에서 좀 많이 실패하기도 하고 물론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현대 기아차의 카니 땡이라고 하는 자동차가 대시보드를 너무 길게 만드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계속 원가를 못 뽑고 계속 만들고 있는 그 정 회장님이 굉장히 분개하는 자동차 모델 중에 하나가 그 카모라고 하는 그런 모델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현지화에서 좀 많이 실패한 전략이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죠. 네, 그런 점들을 또 고려를 하니까 한국 GM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사실상 지금 한국 GM이 대우차 인수한 게 한 4억 달러? 예. 수준이죠. 예. 지금 굉장히 제가 많이 알기로는 그 부평 쪽 거기에 이제 지하철도 역도 생기고 해서 그 부지만 해도 한 10조 원은 되는 것 같은데 그 4억 달러에 인수해놓고 지금 10조 원이면은 지금 그것도 산은에다가 네. 자금 빌려서 산 거예요. 지원 받아서 산 거죠. 근데 부채 다 갚고 나도 이건 남는 장사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GM은 아쉬울 게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지금 뭐 꽃놀이 펴주고 흔들면서 지금 주판을 지금 당기고 있는 게 아닌가, 튕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그 생각도 듭니다. 지금 사실 뭐 GM뿐만 아니라 지금 르노도 계속 또 같은 전례를 받는 게 아닐까 싶기도 맞습니다. 합니다. GM 사태로 좀 번질까라는 그 고민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결국은 지금 일단 노조 문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그 지금 아직 임단협이 타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런데 이제 그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룹 부회장께서 이제 그 더 이상 계속 이렇게 노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신차 배정을 수출 물량을 배정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단순히 노조 때문이라기보다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서히 이제 르노도 지금 그 닛산과 지금 그 경영권 관련한 다툼이 있고 하는 복잡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기차 시장이라는 미래를 좀 담보해야 되는 그런 역량이 있고 하니 지금 대체 물량이 확보가 안 된 아직 거죠? 안 된 거죠. 올해 이제 네. 9월인가가 올해 9월인가가 네, 이제 끝나요. 만료가 위탁 됩니다. 생산이 중단되죠. 예. 네. 근데 지금 아까 다른 데 언론 보도를 보니 그 2013년에 처음으로 이제 르노 삼성이 그 물량을 받았을 때는 그 닛산에 있는 일본 공장보다 20% 인건비가 저렴해서 그 경쟁력으로 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그 공장이 지금이 20% 한국이 오히려 더 높다는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런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런 문제가 좀 계속 불거졌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아니겠지만 이것도
이 상황을 봐서는 좀 GM과 같은 비슷한 사태로 좀 번지지 않을까 하는 사태가 좀 한국 우려되기도 합니다. GM은 좀 시끄럽게 짐을 싸고 있고 르노삼성은 좀 조용하게 조용한 짐을 싸고 있는 편이죠.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예. 하지만 또 이게 같은 전철을 좀 밟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데 묶어서 좀 살펴봐야 될 그 사안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한국GM의 선전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여러 가지 정황상 본다면은 낙관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군산공장 그 철수 이후에 또다시 한국GM의 철수 시즌2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GM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 될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를 재구성해봤습니다. 같은 김은별 기자입니다. 실시간 검색어에서는 주요 뉴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뉴스통 검색어 8가지를 짚어드립니다. 오늘의 검색어 목록입니다. 8위에는 LCT가 올라와 있고요. 7위에는 김진태 의원, 6위와 5위에는 각각 문정인과 개각이 올라와 있습니다. 4위에는 화성화재가 올라와 있고요. 3위에는 자유한국당, 그리고 2위에 장하준, 1위에는 포항지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위에는 김진태 의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극우 인사 지만원 씨의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공청회 발언으로 5.18 모독 논란의 당사자가 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안팎의 거센 비난 목소리에도 날 띄워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지 씨는 5.18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다시 꺼내서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이미 지 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발언으로 법적 심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청회를 주최한 의원이 바로 김진태 그리고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이 두 의원을 포함해 5.18 폄훼 발언을 한 김순례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해 제명 조치 등 징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오늘 5.18 모독 발언에 대해서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라며 국민의 대표인 의원이 한 발언이라고 믿기 어려운 망언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검색어 보시겠습니다. 5위에는 개각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는 27일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전에 이제 청와대 내각 교체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체 대상으로 1기 내각에서 의원 입각한 장관 4명을 포함해서 박능우 장관, 박상기 장관, 유영민 장관, 이호성 위원장 등 8명이 거론됩니다. 이번 개각 대상의 외교안보 라인 장관들은 배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1기 내각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4명은 교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 모두 1년 6개월 이상 임기를 보낸 데다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서 물러날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제 개각을 두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인사는 대통령의 결정 전까지는 알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에 있는 포항 지진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 2017년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했던 포항 인근 바다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관측됐습니다. 별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1년 만에 또다시 발생한 강력한 지진에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지진은 어제 낮 12시 53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동북동쪽 50km 해역에서 관측됐는데요. 포항은 물론 대구와 부산, 경남 등 영남권 전역에서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접수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지진이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 발생해서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많은 시민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해마다 한 번씩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2016년 일어난 규모 5.8의 경주 강진을 포함하면 포항과 인근 지역에서 4년 연속으로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3가지 검색어를 살펴보셨는데요. 7위의 김진태 의원, 그리고 5위 개각, 1위의 포항 지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검색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통 한라인 시간입니다. 네이버 노동조합이 단체 행동에 돌입을 합니다. 실제로 파업이 진행되면 인터넷 업계 최초의 사례가 되는 건데요. 오늘 이 네이버 노조가 11시에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쟁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그 방침을 좀 밝혔는데 그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 중계 IT부 김동현 기자 만나보죠.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경기 성남시 네이버입니다. 네, 네이버에 나가 있군요. 네이버 노조가 찬반 투표를 벌였고 그리고 쟁행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관련돼서 결의 내용을 좀 밝혔을 텐데 결의를 하게 된 그 배경과 더불어서 오늘 기자회견 내용들 소개를 해주시죠. 네, 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은 지난해 4월 출범했습니다. 노조는 설립 이후 사측과 15차례 교섭을 가졌습니다. 교섭이 잇따라 결렬되자 노조는 지난해 1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합니다. 당시 중노위는 안식휴가 15일, 남성 출산휴가 유급 10일, 인센티브 지급 기준 설명 등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노조는 조정안을 수용했지만 사측이 쟁의 참여 조합원을 제압하는 협정 근로자 조항이 빠졌다며 조정안을 거부했습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정 근로자 조항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노조는 이러한 교섭 조정 결렬 과정을 설명하고 앞으로 단체 행동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노조는 네이버와 자회사 간 독자 결정 구조가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오는 20일 첫 쟁의 행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네, 사실 네이버 노조가 처음에 결성될 때만 하더라도 이 기업 문화가 워낙 수평적인 그 소통을 강조하는 그 문화라는 점에서 뭐 단체 협약이 잘 진행이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했는데 지금 또 노사 관계가 많이 악화된 그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나 보니까 발랄한 쟁의라는 그 용어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 쟁의 행위를 하고 있는 건데 기존 산업의 그 노조와 그 차별성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네이버 노조는 조정 불발 후 기존 산업 노조와 다른 발랄한 쟁의를 할 것이라고 밝혀왔는데요. IT 업계 첫 노조인 만큼 IT 색깔을 낼 수 있는 단체 행동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단체 행동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대규모 파업이 아닌 이벤트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노조는 교섭 결렬 당시 네이버 직원들에게 답답함을 의미하는 고구마와 시원함을 의미하는 사이다를 나눠주는 식의 노조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노조는 20일 쟁의 전까지 조합원 의견을 수렴해 쟁의 행동 방향을 잡아갈 계획입니다. 네이버의 다양한 서비스와 같이 다양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지금 뭐 노조가 파업을 할지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 일단은 노조 측에서는 파업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그 입장을 좀 밝히고 있는 그 상황인 것 같고 파업 여부에 대해서는 또 명확하게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부분과 더불어서 그렇다면 이제 서비스 부분에서 차질이 좀 많이 빚어질 것 같은데 이제 블랙아웃이 현실화되지는 않을까라는 그 우려도 있거든요. 이는 좀 어떻게 볼까요? 네, 일각에서는 노조의 단체 행동으로 네이버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는 상황을 우려합니다. 3천만 이용자가 사용하는 네이버 앱을 비롯해 PC 포털, 클라우드, 상거래 등 네이버 서비스가 이용자 삶에 전방위적으로 진출했기 때문입니다. 노조가 대규모 파업에 돌입하진 않더라도 단체 행동으로 일부 조합원이 자리를 비웠을 때 서비스 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노조는 이날 이에 대해 사측이 서비스 불편을 걱정했다면 중노위 조정안을 수용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뭐 네이버 노조는 파업 대신에 지금 퍼포먼스를 보이겠다는 것으로 방향을 좀 정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파업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다만 이것이 뭐 국민들에게 미친 영향이 워낙에 크고 그리고 지금 공공기관이나 민간 그 기업들도 여기서 지금 뭐 클라우드 서비스를 좀 제공을 받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국가 경제 그리고 뭐 실생활에 상당히 국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정말 블랙아웃이 현실화된다면 상당히 좀 우려가 좀 커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충격이 좀 지대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네이버 노조 이것은 좀 IT 기업 최초라는 점에서 본다면 이 IT 기업에서 인터넷 업체에서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는 그 사례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무엇보다도 명분이 있는 국민들의 공감을 살 수 있는 그런 쟁의가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통 한라인이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BTS입니다. 국내 대중문화의 글로벌화를 선도한 보이그룹 BTS. 한국 경제도 BTS처럼 활활 타오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은 가수가 아닌 경제용어 BTS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019년 국내 10대 트렌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반등을 이끌 핵심 키워드 바로 BTS입니다. 반등하는 경제 바로 바운스백, 기존 성장률을 선회, 턴어라운드, 경제 발전의 가속을 뜻하는 스피드업. 이들의 앞글자를 따 바로 BTS를 선정했습니다. 이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당면한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한꺼번에 해결하기보다는 상황에 대한 인식 공유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또 유연한 대응을 통해 경제 가속화를 위한 토대를 만드는 빌드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BTS입니다. 반등을 모색해야 하는 경제 상황, 분배 중심을 탈피해 성장도 중요시하는 정책상의 보완,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 활력 가속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2012년 이후 한국은 3% 초반의 성장률에 머물고 있습니다. 위축 상태의 한국 경제는 조만간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 분야에서도 중국의 기술력이 한국을 역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세계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점유율 하락은 가속화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많습니다. 정부가 올해 들어 공유경제 활성화와 혁신 성장에 보다 중점을 둔 정책 방향을 발표한 것처럼 이를 기반으로 향후 투자 활력이 보다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상 오늘의 키워드였습니다. 남북 경제 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3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바뀌고 그리고 남북 정상이 세 차례 만남을 가지면서 한반도 정세가 180도 바뀌었는데요. 하지만 사실상 빈손으로 쫓겨난 개성공단 기업주들은 현재 개성 땅을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미 정상회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과연 개성공단에 햇빛이 들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한용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 개성공단 지금 기업들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딱 3년이죠, 그죠? 네. 그 설날 연휴 마지막 날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참 설 그 단꿈에 신년 되면은 이렇게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개성공단에서 참 생산도 많이 하고 뭐 수출도 많이 하고 이익도 극대화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 아주 단꿈을 꾸고 있을 때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이제 비보를 받고 뭐 1년 지나면은 가능하겠지. 정권이 바뀌면 또 가능할까? 2년, 3년, 딱 이렇게 3년이 되어 왔어요. 근데 다행히 작년 이렇게 뭡니까 4.27 판문점 선언 네. 이후에 한 1년여 동안 남북관계가 호전되어지는 상황에서 비록 롤러코스터는 이렇게 타는 심정이었지만은 희망과 또 절망 이걸 네. 갖다 이렇게 거듭해 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신년을 지금 맞이한 그런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입주 기업들의 절치부심 그 3년의 그 시간이 올해는 좀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지금 희망적인 그런 요건들이 많이 갖춰지고 있는 그 상황인 것 같은데 무엇보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평양을 또 방문하셨잖아요. 예, 예. 그때 좀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그때 분위기 참 좋았죠. 가을 청명한 날씨만큼이나 우리 개성공단에도 좀 이렇게 숨통이 트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제가 대표로 그쪽에 포함되어졌다는 것 자체가
우리 대통령, 우리 정부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거다라고 네. 이제 조심스럽게 출발을 했는데 2박 3일 동안 그 현장에 있으면서 느낀 것은 9.19 남북 공동 선언문에 담겨 있는 조건이 마련되면 개성공단 금강산을 재개한다. 라는 이제 그 문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선언문 이상의 두 정상의 의지를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느끼셨군요. 체득할 수 있었다는 네. 것이 가장 큰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그냥 곧 가동이 될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였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보더라도 또 언급이 됐잖아요. 개성공단이. 예. 그만큼 두 정상의 의지가 있구나라는 점은 많이 또 생각해 볼 만한 그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벽에 많이 부딪히셨잖아요. 예. 그동안에 시설 점검을 위해서 7번 정도 지난해까지 예. 방북을 신청하셨는데 유보가 됐습니다. 이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또다시 신청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북미 2차 정상회담이 2월 좀 이렇게 네. 양일간 그렇게 말일에 결정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설물 점검을 위한 방북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봐져요. 네. 지금 이제 북미 정상이 국제사회를 이제 무대로 해가지고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 이걸 지금 이렇게 화두로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7번 했던 그런 점검 방문은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일단은 조용히 좀 지켜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추진은 일단은 북미 보류하는 거죠. 협상을 네. 보고 나서 네, 그렇습니다. 결정을 하겠다. 지금 사실상 이 북미 협상 관련돼서 이야기가 정말 많이 좀 되고 있는 그 상황인데 개성공단이 어떻게 재가동에 물고 틀릴까요? 트일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3년이라는 의미 자체는 네. 우리 문화적으로도 우리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와닿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3년 정도 됐으면은 우리 입주기업 그리고 남북의 이런 어떤 경협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에서도 좀 인정되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지금 천명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상응 조치로서 네. 미국이 요구를 뭔가 한 것이기 때문에 또 내놔야 되는 그 상황이기도 예. 하죠. 지금까지 북한의 그 불만이 우리는 4-5가지를 내놨는데 결국 이제 미국은 결국 한미 군사훈련 중단도 아니고 뭐 연기한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어떤 그 불만스러운 의견들을 들어왔거든요. 네. 그렇다고 볼 때는 이제는 그야말로 미국이 뭔가는 내놔야 된다. 그렇다면 요구하는 것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래서 완전한 가능하다라고. 뭐 해제를 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그렇죠. 일부 완화를 한다고 해서 개성공단이 가동이 되는 상황은 또 아닌 거고요. 그렇다면 포괄적인 그 면제가 돼야 되는데 그거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해 그 뭡니까 9.19 네. 남북 공동 선언에서 나와 있듯이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을 갖다가 네, 연내 착공하겠다는 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착공식은 했죠. 했지만 이게 했지만 탄력을 이게 진전은 받지 되진 못하고, 않았죠. 네. 그러하듯이 신년사에 개성공단 금강산을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열겠다라고 이제 천명을 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예외 조치로서 면제 조치로서 상응 조치로서 그것이 이제 풀릴 수 있는 그런 기대가 이제 우리한테 있는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사실상 우리와 북한에서는 이 개성공단에 대한 중요성을 알지만 미국에서 볼 때 개성공단은 중요한 사안은 아닐 수가 잘 있잖아요. 모를 거예요. 네. 그 모를 거기 때문에 오히려 보따리를 좀 풀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게 되는 것이고 국제사회에 뭐 직접적으로 뭐 호소를 하실 계획이라던가 뭐 뭐 그런 이런 게 있으시면. 의견들이 중간중간에 있었죠. 네. 유엔 그 총회가 열 때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우리 입장도 전달할까도 생각을 하기도 하고 했었지만 작년만 해도 그 희망과 절망이 그 좀 이렇게 교차하는 그런 시기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있는 터에 또 그런 일들을 해서 또 오히려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견도 있었고 또 어떤 좀 이렇게 제스처를 좀 하려고 하면은 또 새로운 또 희망이 또 이렇게 생기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 타이밍을 못 잡았는데요. 네. 올해는 하여튼 신년과 함께 새봄과 함께 네.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요. 일부에서는 뭐 베트남의 그 개성공단 그 기업주들이 가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도 나오거든요. 그게 네. 어제 전화 인터뷰 중에 뭐 환영한다.
이제 베트남이라도 달려가서 응원이라도 하고 싶다 이런 어떤 그 그 표현이 좀 의견이 뭐 그렇게 과장된 전달된 것 거군요. 같은데 네. 뭐 하여튼 우리 입주 기업들의 생각은 그런 심정일 겁니다. 일단 희망을 갖고 이제 지켜보자라는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제 3년 동안 공장이 문을 닫은 그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개성공단이 재개가 된다면 이게 또 가동이 또 원활하게 될 수 있을까라는 그 그게 생각도 걱정이에요. 네. 일단 그게 어떻게 보면 역차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저도 이제 공단 문 닫고 물론 중국의 공장이 현재도 있지만은 지방으로 이전을 했거든요. 근데 다시 열리게 되어지면은 공단에 가고 또 지방에 있는 공장을 유지하려면 이중으로 또 어려운 그런 상황에 닥치거든요. 이쪽을 정리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어느 양쪽을 쪽도 정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기업들은 뭐 나름의 또 국내에서 할 일은 또 할 일이 있고 또 개성공단에서 할 일은 또 따로 있을 것이고 이걸 이제 적절히 이제 분업을 해가지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그야말로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겁니다. 뭐 10여 년 전에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네. 하지 않던 것을 우리는 갖고 또 나름대로 또 희망도 일궈냈고 또 절망도 맛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야 된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개성공단에 가고 싶다. 네. 이 말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네.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그 기업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100% 다시 가고 싶다는 그 표현을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100%는 아니다 하더라도 100%의 버금가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개성공단의 그 필요성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어떨까요? 그 필요성은 진짜 우리가 거기 가봤더니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갔지 않습니까? 네. 그 돈이 있더라 이거 돈이 보이더라 돈의 흐름을 이제 이렇게 물이 흐르는 물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는 것이고 또 거기 가봤더니 여태까지 70여 년 이상 동안 이렇게 적대적으로 살아왔던 그런 남북 간에 네. 평화가 있더라라는 또 그런 느낌을 또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어요. 실제로 확인한 겁니다. 네,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국가의 안보에도 큰 그런 보탬이 되더라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개성공단은 경제공단일 뿐만 아니라 평화공단이고 안보공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야 된다. 돈도 벌어야 되고 우리 사명감도 10여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재고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무엇보다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뭐 압도적인 우위라고 할 수 있겠죠. 부가가치 측면에서도 20-30%는 지금 좀 따져봐야 되는 어떤 부분도 없잖아 있긴 한데요. 대체적으로 봐서 그만한 데가 아직은 흔치 않더라.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산이 그 3분의 2가 거기 붙여 있어요. 그거 찾으러 가야죠. 네. 또다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개성공단에서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만큼 개성공단이 다시 한번 경제협력, 남북 간의 경제협력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톡합니다. 신한용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장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 뉴스카페 퀴즈 드릴게요. 어제 정답부터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정답은 지난 금요일 정답이네요. 미국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 대표의 이름을 묻는 문제였는데요. 스티븐 비건 님입니다. 스티븐 비건이 정답이고요. 지금 정답자 나오고 있죠. 순긴박님 축하드리고요. 자,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문제 바로 드리겠습니다. 황해북도 개성 특급시 남동부에 위치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북한이 합작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한의 경제특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은 뉴스토마토 유튜브 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에 구독하시고요. 그리고 댓글로 정답 남겨주시고 메일도 함께 메일 주소를 남겨주셔야 선물 보내드릴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차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만나볼 차량은요, BMW의 플래그십 세단 7 시리즈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적용한 친환경차 BMW 7402 아이퍼포먼스 M 스포츠 패키지입니다. 이름 길긴 기네요. 그러게요. 약간 좋은 거는 다 가져다 붙인 그런 느낌인데요.
이 7 시리즈가 BMW의 플래그십 세단 라인업인 건 너무나 유명한 사실이고요. 그럼 이 7 시리즈는 도대체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네,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환경 규제가 빡빡해지면서 전통 자동차 브랜드들이 앞다퉈 친환경차를 출시하고 있는 건 너무나 유명한 사실인데요. 이 iPerformance는 BMW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붙는 명명법이고요. 여기에 740E의 국내 도입 차량에 모두 적용된 M 스포츠 패키지가 붙으면서 차량 이름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고급 대형 세단의 특유의 럭셔리함과 전기 모터의 효율성이 합해진 그런 느낌인데요. 근데 럭셔리함과 효율성이라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이름부터 궁금해지는 이 차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을지 저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아이러니하게도 기존 7 시리즈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 디자인입니다. C필러 부분 e드라이브 배지나 라디에이터 그릴 마감 처리, 프론트 양사이드 패널에 BMW I 로고, 충전 소켓이 존재하는 부분 정도만 이 차량이 PHEV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을 뿐 누가 봐도 나 친환경 차요라는 다소 과한 요소는 없습니다. 굳이 차이를 더 꼽아보자면 배터리 공간 탓에 조금 좁아진 트렁크 정도를 언급할 수 있겠네요. 이 부분은 친환경차에 관심 있는 기존 7 시리즈 수요층에겐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겠는데요. 국내 도입된 모델에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된 만큼 전반적인 역동적 분위기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쇼틸 베이스 차체와 합쳐져서 전반적으로 스포티한 느낌이 잘 잡혀 있습니다. 효율성을 중시하는 친환경차라고 해도 7 시리즈 모델인 만큼 실내 럭셔리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시트나 내장재 마감을 비롯해 편의 장치도 기존 7 시리즈와 다르지 않은데요. 이제는 너무 대중화된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시작해서 제스처 컨트롤, 커넥티드 드라이브 패키지는 여전하고요. 쇼틀 베이스 모델이지만 기본적으로 차체가 큰 만큼 뒷좌석 공간이 좁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마사지 기능이 있는 뒷좌석 의자를 뒤로 젖힌다든가 태블릿 PC를 활용해 다양한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점, 측후면 전동 차양막 등 고급 세단의 뒷좌석에 어울리는 기본기는 빠짐없이 갖춘 모습입니다. BMW 740E iPerformance M 스포츠 패키지는 플래그십 세단인데 4기통 2리터 가솔린 엔진이 탑재됐습니다. 가솔린 M760Li가 12기통인 점을 감안하면 3분의 1 수준인데요. 전기 모터를 통해 출력을 보조해주는 만큼 주행 성능에 부족함을 느낀다는 평가는 적은 편입니다. 네, 최고 출력 258마력과 최대 토크 40.8kgm의 가솔린 엔진과 최고 출력 113마력, 최대 토크 25.5kgm를 내는 전기 모터의 조합으로 최대 시스템 출력 326마력, 최대 시스템 토크 51.0kgm의 성능을 갖췄습니다. 변속기는 8단 스텝트로닉 자동 변속기가 탑재됐고요. 사실 다운사이징된 엔진과 전기 모터의 조합의 퍼포먼스는 앞서 i8이 채택되면서 이미 검증되기도 했죠. 자, 그럼 이제 알차게 구성한 엔진과 전기 모터의 조화가 퍼포먼스와 효율성을 다 잡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7 시리즈에 걸맞는 주행 성능이나 안전성은 주행을 해보면서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매니아분들이나 전문가분들이 느끼기엔 다소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지만 글쎄요, 일반 소비자분들이 과연 이 주행 성능에 의문을 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인 만큼 관련 성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전기 모터 주행은 센터 콘솔에 있는 e드라이브 버튼을 통해서 조절이 가능한데요. 오토 e드라이브 모드와 맥스 e드라이브 모드, 총 두 가지 e드라이브 모드가 존재합니다. 오토 e드라이브 모드는 일상 주행이나 저속 주행일 때는 전기 모터를 사용하고 시속 70km 이상이나 급가속 시에 엔진을 구동하는 모드고요. 맥스 e드라이브 모드는 최대한 전기 모터의 힘을 활용해서 최대 시속 120km까지 전기 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서울 합정동에서 파주 회의리까지 약 40km를 주행했는데요. 연비는 리터당 14.3km가 나왔습니다.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를 조합한 주행 덕에 가능했던 연비인데요. 제원상 전기 모터만으로 1회 충전에 26km 거리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출시되고 있는 전기차들 주행 거리에 비해선 부족한 수준이지만 짧은 출퇴근 거리에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요. 가솔린 엔진을 사용한 플래그십 세단을 리터당 10km대 연비로 운행할 수 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네, 전기 모터의 충전은 가족용 전기 소켓이나 BMW 전용 월박스, 공용 전기 충전소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완전 충전까지 가정용 소켓으로 4시간 정도, 월박스로는 약 2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소켓 호환성 때문에 아직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충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는 점은 조금 아쉽긴 하네요.
네, 지금까지 BMW 740e 아이퍼포먼스 M 스포츠 패키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BMW가 7 시리즈의 친환경 모델을 적용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과거 5세대 모델에서 액티브 하이브리드라는 모델을 적용하면서 친환경 모델을 한 차례 선보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액티브 하이브리드는 연비 개선과 배기가스 저감 측면에는 효과를 거뒀지만 최대 출력 20마력에 불과한 전기 모터 탓에 실험적인 모델이라는 평가가 줄을 잃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모델은 기존에 쌓인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플래그십 세단에 전기 모터를 잘 버무려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친환경 모델 라인업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BMW 측도 좀 더 의욕적인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BMW 그룹은 모든 모델과 브랜드에 전기차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2025년까지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포함해 전체 판매량의 약 20% 수준까지 목표를 잡았습니다. 네, 사실 이 1억 중반대 가격으로 2리터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한다. 일반적인 구매 패턴과 쉽게 연결되는 경우는 아닌데요. 하지만 이 최근 자동차 산업이 친환경의 무게를 싣고 있고 이 BMW 740e 아이퍼포먼스 M 스포츠 패키지가 이런 흐름을 잘 따라가고 있다는 점에서 트렌디한 플래그십 세단이라는 점은 분명한 매력 포인트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최고급 세단 라인업에 최신 기술력까지 적용된 이 BMW 740e가 과연 시장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켜보는 것도 정말 재밌을 것 같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자동차 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11일 뉴스카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